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입스위치 타운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 꺾였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면 리그 3위까지 등극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 되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뭐가 잘 안됐는지,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이 좋아하는 상황과 싫어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오늘 경기의 컨셉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먼저 좋아하는 상황은 토트넘이 전방 압박할 때, 주로 상대방이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거기서 이득을 얻죠. 두 번째, 역습 대 역습 상황일 때입니다. 서로 역습을 막 치고 받으면서 그런 난전 상황 속에서 토트넘이 강하죠. 세 번째, 하프 스페이스 많을 때, 손흥민이 공을 잡고 있을 때 상대 사이드백이 끌려 나오면 거기 생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우도기가 침투한다. 그러면 하프 스페이스가 넓을수록 좋겠죠. 싫어하는 상황은 토트넘이 전방 압박 당할 때입니다. 토트넘이 짧은 패스로 빠져나가 보려고 하지만 그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거기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롱볼, 세컨볼 쓰는 상대입니다. 흔히 말하는 탱탱볼 상황이고요. 토트넘은 공이 땅에 붙어있는 상황을 좋아하고 저런 상황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템포 낮추고 지공 수비할 때, 특히 5백에서 힘들어하죠. 오늘 입스위치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싫어하는 것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전방 압박할 땐 어떻게 했냐, 그냥 골키퍼가 압박 받으면 롱킥을 차버렸어요. 어차피 짧은 패스로 돌리다가 앞에서 뺏기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앞쪽에 리암 델랍 같이 피지컬 좋은 스트라이커 머리 보고 롱킥을 날렸죠. 자신들이 공을 가질 확률은 적더라도 자신들이 공을 뺏길 확률도 적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언제였냐? 토트넘이 패배했던 크리스탈 팰리스전이죠. 그때도 팰리스 수비진이나 골키퍼가 그냥 롱킥을 쳐버려서 토트넘이 전방 압박할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입스위치는 템포를 낮추고 지공 수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가장 싫어하는 5백 수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왼쪽 측면 자원 손흥민과 우도기에게 맨투맨을 걸어놓고 기본적인 수비 형태를 갖춥니다. 그런데 이 입스위치의 센터백이 3명이죠. 특히나 토트넘이 자주 쓰는 하프 스페이스에 이미 센터백 1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 공간을 쉽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입스위치가 측면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좋았어요. 이렇게 손흥민이 공을 갖고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질 때도 우도기가 뛰면 한 명의 선수가 꼭 우도기를 따라갔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토트넘에게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분석만 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입스위치는 그걸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도기가 이렇게 측면에서 공을 잡을 때도 이미 선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쉽게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실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답답하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상황이 있죠. 바로 토트넘이 선제골을 먹는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토트넘이 가뜩이나 지공수비 뚫기 힘들어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골을 넣는다? 그러면 상대방은 굳이 골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뒤에서 물러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골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라인 올릴 필요성도 없어지고, 그때 토트넘이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경기가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이번 게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실점 장면에서 좀 아쉬웠던 건 첫 번째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개인 돌파를 너무 쉽게 당했다는 점이죠. 이 장면에서 2명이 한 번에 뚫리는 상황, 여기서도 2명이 쉽게 한 번에 뚫립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 크로스가 너무 프리하게 올라올 수 있게 냅뒀습니다. 이건 아까 2명이 한꺼번에 뚫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로메로가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헤더가 뒤쪽으로 흐릅니다. 로메로의 몸의 중심이 걷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더가 뒤로 간 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의 오버헤드킥, 사실 여기서의 실점은 존슨의 적극성도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상대가 잘한 거긴 하지만 머리를 집어넣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상대가 킥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런 오버헤드킥은 정통으로 맞는 것보다 약간 비껴 맞는 게 골키퍼에겐 더 불편한 킥인데 그런 킥이 됐고 비카리오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 역시 수비진의 컨디션이 100%는 아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허친슨이 벤탄쿠르를 이겨내고 앞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이 실점 장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친슨이 사이드 쪽으로 패스를 내주는데 로메로가 튀어나와서 막아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이 움직임이 크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뒤쪽에 토트넘 선수들이 복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메로는 그냥 자기 자리 지키면서 수비 대응을 유지하는 게 더 나았죠. 하지만 이렇게 로메로가 튀어나가면서 사이드 쪽에는 입스위치 선수 2명, 그리고 토트넘 선수는 포로 1명이 남게 됩니다. 포로가 2대1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 스노우볼은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로메로가 센터백 자리를 이탈하고 복귀하는 중간에 그 공간인 하프 스페이스가 비어버리고 거기서 입스위치 선수가 언더래핑하고 그쪽으로 패스가 나갑니다. 포로는 2대1 상황에서는 이렇게 당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안쪽 컷백, 이것도 비카리오가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했거든요. 여기서도 약간의 실책성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이 공이 드라구신 바로 앞으로 떨어지는데 드라구신의 발을 맞고 골대 안쪽으로 향합니다. 드라구신 혼자만 있었다면 걷어낼 수 있는 공이었는데 여기서 또 델랍이 성실성 있게 몸을 비비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전반은 이렇게 2대 0으로 종료됩니다. 일단 요새 토트넘 선수들, 특히 수비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좀 많이 지쳐있다, 몸이 무겁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특히나 포로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수비와 공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거의 관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갈라타사라의 원정을 얘기해야겠죠. 갈라타사라의 원정에서 토트넘이 어느 정도 부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주전 선수들이 꽤 많이 사용됐고 퇴장까지 당하면서 10명으로 뛰었던 시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체력적인 부담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번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후반전으로 진행되는데요.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꽤나 적절한 시간대에 벤탄쿠르의 코너킥 헤더로 한 점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입스위치는 이미 1점도 아니고 2점을 벌어놨기 때문에 한 골만큼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스위치는 무리하게 라인을 올린다든지 축구 컨셉을 바꿀 필요가 없었고 그대로 버티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잘 막아내기만 하면 승점 3점을 얻는 구조가 되었죠. 그리고 후반전에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경기는 2대 1로 토트넘의 패배로 종료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와서 토트넘을 공격적인 축구로 바꿔놓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조금만 토트넘을 공부하고 토트넘에 대한 맞춤 전술만 안다면 토트넘을 공략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작자인 토트넘 입장에서도 또 그 대응책을 파해할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 존슨 같은 경우는 지공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존슨의 스피드, 오프 더 볼 이런 능력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도베르 같은 드리블러 자원이 복귀해서 어떤 폼을 보여줄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혼란스러운 중위권 싸움 속에서 다시 한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